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백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반등에 성공했죠. 네, 그렇습니다. CPI에서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되었는데요. 이게 뭐 마이너스 수치까지 나오면서 이제 인플레가 그야말로 잡히는가 하는 그런 또 기대감이 생기고요. 또 연준 그 의사록에서 뭐 마일드한 리세션 이런 언급이 있었더니만 또 백악관 대변인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뭔 경기 침체냐 이러면서. 예. 어제 우리 정치도 장막판에 또 이렇게 힘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네.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900선에 근접한 상황이죠. 과연 또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통위 이후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부동산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 하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금리 인하와 집값 바닥론 속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부동산 핫 이슈,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맞춘 재테크 아이디어,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정다인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물가, 끈적끈적하다는 별명까지 붙었던 인플레이션인데요.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물가가 미끄럼틀을 타고 쭉 내려올 텐데 이렇게 계속 내려올지 주목이 되죠. 시장은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연준이 긴축 사이클을 곧 종료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잡았다 물가로 굿모닝 마켓의 문을 엽니다. 물가 상승세 둔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잇따라 공개되자 시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특히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에 빅테크가 상승세를 주도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1.99% 오르면서 12,000선 다시 회복을 했고요. 기술주 비중이 큰 S&P 500 지수도 1.33% 오르면서 2월 이후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1.14% 오르면서 34,000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날 소외되는 섹터 거의 없었습니다. 10개 섹터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전장에서 부진했었던 커뮤니케이션, 재량 소비재, 정보기술이 상위권을 달렸죠.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으니까 연준이 긴축 사이클을 일찍 끝내진 않을까, 그렇다면 침체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반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보시죠. 애플이 3.41% 올랐고 그 아래로 빅테크 3인방 모두 오른 가운데 아마존이 4.67% 특히 더 크게 올랐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생성형 AI에 참전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기술주 강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대장주죠. 엔비디아는 0.12% 하락세였고요. 테슬라와 메타 플랫폼즈 모두 3%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1% 가까운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시장을 띄운 지표 중에서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부터 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격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미 노동통계국의 자료를 보면 전달 대비 0% 상승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3월 PPI가 실제로는 0.5% 하락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또 전달 대비 0.2% 상승을 예상했던 근원 PPI도 0.1% 상승에 그쳤죠. 생산자 물가 상승세 둔화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3월 PPI가 2.7% 상승, 그리고 근원 PPI도 4.5에서 3.6% 상승률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반긴 소식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노동시장 과열도 싣고 있다는 겁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 지난 8일 기준 신규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으로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역사적으로는 아직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디락스를 꿈꾼 것 같다는 해석이 있는데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노동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변수는 유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모두 크게 둔화한 주요 요인, 바로 유가 하락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목요일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WTI가 배럴당 82달러 선, 브렌트유는 배럴당 8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까지 다시 오를 것이란 전망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난 2일 발표됐던 오펙 플러스의 깜짝 추가 감산이 5월부터 시작이 되면 2분기부터 예상되는 원유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3분기에는 하루 160만 배럴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분기에는 하루 200만 배럴까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유가는 당연히 또 오를 텐데요. 앞으로의 유가 향방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기준금리 전망치도 바꿨을지 봤더니 CME 패드워치를 봤는데 아직까지는 베이비 스텝 전망이 더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6월의 기준금리가 한 차례 동결된 뒤 7월부터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어서 12월 기준금리로는 4.25에서 4.5%가 가장 우세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오늘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죠.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1분기 S&P 500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초미의 관심사, 대형은행이 스타트를 끊습니다. JP모건,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그룹이 모두 오전에 실적 발표에 나섭니다. 은행이 버텨줘야 경제도 건강하게 버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은행들의 실적 발표는 더 많은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키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JP모건은 순이익, 매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시가총액 기준 1위 은행인 만큼 은행권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하는지 CEO의 말과 그리고 가이던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웰스파고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개인 부문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은행이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되고요. 또 SVB 사태 이후 주가 하락으로 JP모건, 웰스파고 모두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가운데 이 시티그룹의 수익률은 플러스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방향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골드만삭스가 추천한 어닝 시즌 종목도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을지 1Q EPS 전망치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전후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한 예상 등락률도 함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LI 파이낸셜, 뱅크 오브 뉴욕 멜론 금융주도 보이고요. 암젠 화이자, 제약주도 보입니다. 그리고 서학개미가 좋아하는 대형주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 추천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의 물가 지표를 반기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까크 지수가 1.13%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중국 리오프닝 수혜를 입은 명품주가 어닝 시즌에서 활약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시아 증시는 미국의 경기 침체 경고를 소화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비트코인은 현재 오전 8시 기준 3,980만 원대에서 거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미 10년물 국채금리 함께 보실까요? 3.449%, 2년물 국채 수익률은 3.968%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이 오르고 2년물은 내려오면서 금리 역전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이어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가 하락했다는 소식 앞서 확인하셨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21년 1월 이후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죠. 이와 관련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상 연준은 긴축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높은 근원 인플레이션은 올해 지속되다가 내년에 차츰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ore inflation is still high, and it is sticky. So the Fed will have to persist in pushing it down. Why do we need that? Because without price stability, we don't have a sound foundation for growth. The Fed will continue to be guided by data. And as long as core inflation is not in the territory it has to be, the Fed will have to persist. What we expect is that this stickiness of core inflation is going to go through this year. Hopefully we would see it melting away next year.
인플레이션이 너무 빠른 속도로 하락해 디플레이션이 압력이 커질 경우 경기 침체 위험도 커질 수 있는데요. 앞서 연준도 3월 FOMC 의사록에서 은행 위기로 가벼운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죠.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에드 야데니 리서치 대표는 은행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깊은 경기 침체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연준은 은행 위기의 여파가 사라질 때까지 5%대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ought it was a little strange, quite honestly, that the staff basically said because of the banking crisis, there could be a mild recession. Now, this banking crisis isn't over, and it could turn into an uglier banking crisis, in which case the mild recession would turn into an uglier recession. The Fed has to stay credible, and if they're going to stay credible, they said they want to get to restrictive, and then they would keep it there. I think 5%, which is where they are in the Fed funds rate, I think that's restrictive enough. And I think it needs to go sideways for a while until there's more evidence of how the banking crisis is unfolding. 한편 미국은 주요 은행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합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업들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미국 주식 책임자는 올해 실적 전망치가 여전히 너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전망치가 10%는 더 하향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I think 2023 estimates are still a little bit too high, and we're expecting to see about, another 10% downside to full year estimates. For the quarter, we've seen analysts get pretty aggressively negative heading into the quarter. So I think we could actually, see earnings meet expectations or maybe even beat them a little bit. But I think the focus this quarter is going to be on guidance on how credit conditions are affecting corporate spending. 네, IMF 총재 발언부터 다가올 어닝 시즌 관련 분석까지 들려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월가 소식과 전문가 인사이트도 기대해 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에 이어서 금융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주식과 암호화폐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네, 트위터를 송금 결제가 가능한 디지털 은행으로 만들려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제의 야심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트위터가 이제 금융을 접목시킨 앱이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트위터 협약을 맺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발표를 했는데요. 트위터 사용자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상품에 대한 시세 차트를 보고 주식, 가상 자산도 직접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셈인데요. 지금도 트위터에서는 S&P 500과 같은 주가 지수를 보실 수 있고 테슬라와 같은 일부 기업에 대한 주식도 현황을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 머스크의 이런 행보는 은행업에 진출하겠다는 어떤 계획이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트위터 2.0 비전을 발표하면서 사용자들이 트위터를 금융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설명을 한 바 있는데요. 머스크는 원래 과거의 간편 결제 서비스죠. 페이팔의 전신인 X.com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초기 야심인 디지털 은행 꿈을 이후에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트위터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중국 텐센트의 위챗을 설명을 하면서 롤모델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챗은 모바일 메신저로 시작을 했으나 간편 결제, 예약 서비스, 이커머스, 또 게임 분야까지 확장을 하면서 수십억에 달하는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머스크는 트위터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원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트위터가 지금 가치의 기업 가치 10배가 늘어나서 우리나라 돈으로 327조 원 규모가 된 회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슈퍼앱을 암시하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서 화제가 됐었는데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서 이제 머스크 제국을 실현하려는 느낌이 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머스크가 X.com 성공을 발판으로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우주개발 업체인 스페이스X를 창업했죠. 돌발 행동과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관심을 많이 끌었고 또 파장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1위인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최대 20%까지 할인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전기차 시장의 저가 경쟁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다른 경쟁 업체들과
격차를 벌리려고 했던 겁니다. 다만 머스크가 이렇게 자동차와 우주 항공 업체를 원래 계속 해왔기 때문에 디지털 은행 허가를 받을 때 각 주에서 면허라든지 허가 또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 당국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어제 시장은 강했습니다. 오전에 양 지수가 쭉 빠졌었지만 이내 회복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제장 키워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시장이었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0.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장중의 변동성이 컸는데 장 막판에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43% 상승을 했고요. 2,560선을 돌파했는데 이건 10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에 1.7% 넘게 하락 흐름을 보였었지만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894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상승한 건 기관의 영향이 컸습니다. 기관이 4,969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순매수를 했어요. LNF와 에코프로비엠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3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보이던 개인이 이날 물량을 팔아치우는 모습이었고 기관 역시도 순매도 우위였습니다. 수급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준 건 환율이었습니다. 어제 환율이 하루 새 15원 넘게 하락을 했죠.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5원 30전 떨어진 1,310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의 외환 스와프 소식이 있었는데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 스왑 거래 한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런 이슈들의 영향으로 어제 옵션 만길이었지만 충격 없이 안정적으로 장을 마친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주가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날까지 5거래일 상승했는데요. 0.15% 올라 종가 66,100원에 장을 마친 반면 SK하이닉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1.77% 하락해 다시 8만 원대로 내려간 모습이었죠. 어제 종가는 88,700원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53% 상승해서 종가 59만 9천 원이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88% 상승해서 81만 5천 원. LG화학은 미국 친환경 연료사와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3.48% 상승했습니다. 종가 80만 2천 원. 다음으로 현대차와 기아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현대차가 0.35%, 기아가 0.58% 올랐습니다. 전일 급락했던 에코프로 이형제, 이날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2.72% 하락해서 마감가 26만 8,500원이었고요. 에코프로는 5.16% 빠졌습니다. 종가는 60만 7천 원. 반면에 셀트린 헬스케어가 상승 흐름 이어갔는데요. 이날까지 8거래일 연속 강세였습니다. 2.38% 올라 종가 7만 7,300원이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시총 상위의 게임 관련 종목들 강세 나타냈고요. JYP엔터가 6.19% 급등해서 8만 원 돌파하는 모습이었죠. 마감가 8만 600원이었습니다. 어제장에선 시장 영향이 작은 업종들이 오르고
반도체나 2차 전지, 철강처럼 큰 업종들은 주가가 빠지는 순환매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엔터 업종, K-팝 가수들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고요.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있어서 전기 장비 쪽이, 그리고 미국 암학회 개최를 앞두고 제약과 생물공학 쪽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시장 대비 강했던 업종들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엔터 업종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하이브와 JYP, SM, YG 등 주요 엔터 기업의 예상 영업이익이요. 각각 494억 원, 263억 원, 215억 원, 176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YG 같은 경우에는 무려 189% 급등이 예상되고요. 하이브가 33%, JYP가 37%, SM도 12% 상승이 예상됩니다. 올해 4대 기획사에서 모두 10개 팀이 데뷔한다는 점에서 선투자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하나증권은 미국에서 걸그룹 데뷔를 앞둔 하이브와 JYP를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코스닥 쪽에서 순환매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 전지의 매수세가 바이오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이죠. 삼성증권에서 4월과 5월 주식시장 이슈들을 정리한 표인데 지금은 이 구간입니다. 코스피에서 성장주가 확산되고 있는데 앞서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테크가 올랐고 이제 오늘부터는 제약바이오의 큰 모멘텀이 될 미국 암 연구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는 실적에 주목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주가가 크게 오르는 건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 순환매 수급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더해서 중순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미국 암학회 AACR이 개최되고 이후에 4월 26일에 세계 최대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의 초록 제목 공개 등 모멘텀이 이어집니다. 역사적으로 4월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쪽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모멘텀이 끝나고 나면 주목해 볼 것은 실적입니다. 신한투자증권과 FN가이드에서 1분기 실적 전망이 개선된 종목들을 추렸는데요. 현대차와 LS일렉트릭이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전과 비교해서 많이 오른 모습이고요. 그 밖에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같은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같은 증권 쪽도 실적 개선이 전망됐습니다. 증권 섹터가 최근에 주목받는 건 코스피 지수가 한 8개월 만에 2,550선을 넘어서면서 증권사에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3분기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도 증권주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삼성증권은 1분기 증권업종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인데 실적 호조는 특히 늘어난 운용 수익을 기반으로 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나머지 브로커리지나 순이자 수익, 순운용 수익보다 이 IB의 수익성 회복이 조금 부진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IB 수익성까지 오른다면 업종 전망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삼성증권에서는 키움증권을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그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도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어제장에 있었던 공시들로 오늘장 관심 종목 예측해보는 공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밸류앤그로스 강상현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장에 있었던 강세 업종 테마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어제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상승의 시작은 BTS 멤버 지민이 이번 달 4일부터 빌보드 싱글 핫 100에서 1위를 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뉴스가 나오고 이틀간은 주가 움직임이 별로 없다가 지난 목요일부터 반응하기 시작해서 단 6거래일 만에 이제 25%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BTS 멤버들의 군입대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시장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작년 실적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멤버들의 성공적인 솔로 데뷔로 군입대 리스크가 희석되고 있다라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엔터 업종에서 대장인 이제 하이브가 움직이니까 업종 내 주요 종목들도 당연히 수급이 모이겠죠. 이 엔터 업종에 긍정적인 보고서가 있었는데
있는데 일단 올해는 4대 기획사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10팀 정도의 신인 아티스트들이 데뷔를 준비 중이라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K-팝을 포함한 문화 콘텐츠가 이제 큰 폭 성장하면서 뉴진스, 르세라핌, 피프티 등의 신인 그룹의 성장 속도가 과거 대비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점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4대 기획사의 2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치가 될 전망인데요. 합산 영업이익이 1,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렸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SM과 JYP가 나란히 6%대 상승 마감했고요. 큐브나 YG엔터 모두 3% 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즌이 끝나다 보니까 이 해외 공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올해부터는 전년 대비 매출 기여도가 좀 클 것으로 이렇게 기대감이 작용하는 상황이고요. 국내 4대 엔터테인먼트가 코로나 시즌에 공연이 축소되었음에도 실적이 좀 잘 나온 만큼 올해부터는 추가적인 이 이익 상승이 기대되는 구간이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탠다면 이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인지도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의 실적 성장이 숫자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18년도부터 코로나 시기를 포함해서 매출 기준으로 매년 30% 넘는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JYP도 20년도 코로나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강 대표님 설명 듣다 보니까 진짜 그동안에 우리가 2차 전지 얘기만 했습니다만 좋은 데 많았네요. 그리고 숫자로 보여준다는 그 말씀이 귀에 딱 꽂힙니다. 네, 어제 나왔던 공시 이슈 한번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먼저 미래컴퍼니 소식입니다. 이 미래컴퍼니가 LG 디스플레이 베트남 하이폰과 258억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미래컴퍼니는 2월과 3월에 주가 상승폭이 컸었고요. 이번 달 들어오면서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앞서 상승 이유는 로봇 업종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때 미래컴퍼니의 신성장 동력인 의료용 수술 로봇이 부각되면서 강세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최근 로봇 업종이 조정을 거치면서 미래컴퍼니 주가도 약세가 나온다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본업인 디스플레이 장비 이슈보다는 이 로봇 업종의 방향성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방향성 전환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다음은 현대일렉트릭 소식입니다. 이 연간 수주 전망치를 19억 4,800만 달러에서 26억 3,400만 달러로 수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35% 정도 올려잡은 수치고요. 3개월 만에 목표치를 올린 것은 북미의 그 신재생 에너지 대규모 투자에 따라서 변압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같은 소식으로 주가는 11% 상승하면서 종가상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소식입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이 2,250억 원 규모의 그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 계약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조선업종은 작년부터 높은 수주와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이 목표 주가 상향 소식도 좀 많았던 업종이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하고는 최근 대부분 주요 기업들이 이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이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 개별 종목의 호재성 이슈보다는 업종 전체의 방향성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세토피아 소식입니다. 이 히토류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서 신규 사업 진출 목적으로 KCM 인더스트 주식 12,330주를 73억 원에 신규 취득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신사업 기대감의 테마 성격의 수급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20억 원을 추가로 이제 사채 발행했고요. 기존 전환 사채가 190억 정도 있는 만큼 이 테마성 종목이라 단기 방향성인 부분에 대한 변수가 많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의 거래는 마이너스 5%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주목한 이슈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달에 비해 0.5%포인트 하락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2.7% 상승했는데요. 전월 대비로 보면 지난 2월에 0.1%포인트 하락에 이어 두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전년 대비로는 2.2%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도 이 전달보다 0.1% 상승하긴 했지만 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소비자 물가도 둔화될 것이란 것을 예고한 셈이겠죠. 어제 발표된 3월 CPI 역시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미국의 물가 지표들도 뚜렷한 둔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1,000건 늘었는데요.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IT 업계를 필두로 정리해고 움직임이 각 업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의 배경으로 해석되는데요. 다만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 전주보다 13,000건 줄어든 181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상황도 짚어보죠. 올 1분기 중국의 대외 무역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는데요. 나라별로 보면 미국과의 무역 규모가 감소한 반면 러시아와의 교역 규모는 우리 돈 70조 원에 달하며 1년 전보다 50%나 넘게 증가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유를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교역이 활발해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특히 3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4.8% 급증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주목한 주요 외신도 함께 보시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의 플랜드 슈어링이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은 공급망 안전을 위해 동맹과 우호국의 자본을 배치하는 플랜드 슈어링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해왔는데요. 하지만 국제통화기금 IMF 경제학자들은 해외 직접 투자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치적으로 연계된 국가 위주로 재편되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지속되면 글로벌 생산량이 약 2% 감소하고 신흥국 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에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갈 수 있고 기업들은 급변하는 지정학적 관계에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하나 더 보시죠. 신문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와 관련해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중소은행들에 대한 불안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이 같은 우려에도 이 상업용 부동산이 미국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으로 미비하다며 대출 비중이 높은 25개 은행 중 1년 내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있는 은행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은행은 지역 부동산 상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이 대출자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경제 이벤트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시각 8시 34분 지나갑니다. 보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 나스닥이 뭐 한 달 기준 일간 폭으로 봤을 때 최대 상승폭이었고 어제 코스피도 2,560선까지 회복이 되고 시장 분위기가 괜찮네요. 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좀 빠져나와야 되실 분들 힘 좀 보태드리려고 제가 장 좋다 싶을 때 매는 넥타이 앞차는 메고 왔습니다. 아, 약간 버건디 컬러로. 예. 오늘 아마 우리 코스피가 작년 6월 13일 날 발생했던 그 갭을 갖다가 오늘 채울 수 있는 날 아닌가 기대해 보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한 2,583 내지 2,585까지 이렇게 가주면은 오늘보다 한 20 한 2, 3포인트 올라가주면 좋은 날인데 그렇게 되면은 작년 6월 13일 날 뭔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결국 그거예요. 그때 금요일 날 그 전에 금요일 날 5월 CPI가 미국의 5월 CPI가 8.6% 발표되면서 아, 그때 13일의 금요일 기억나요? 기억나죠. 예, 예. 13 진짜 그래 놓으니까
뭐 연준이 앞으로 이거 얼마나 갈까 했던 그 8.6%까지 치솟았던 CPI. 이게 지금 이제 한 5%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어제 PPI가 뭐 전월비 마이너스까지 보였다는 거는 시장으로서는 뭐 한번 힘을 내볼 만한 그런 시점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그럼 또 YG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과 좀 더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소장님은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느껴지세요? 시장 분위기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요? 강한 상태고. 근데 예. 이제 저는 어제 뉴욕 증시와 오늘 뉴욕 증시를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하나 끊어본다라면 조금 다른 신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 CPI가 이제 그 시장 예상치보다도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어제 나왔었던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제 또 연준의 의사록 발표 이후에 또 변동성이 커지긴 했습니다만 경기 불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예. 결국 경기가 하강하는 속도가 가팔라졌죠. 우리가 6.8에서 6.1까지 내려올 때 석 달이 걸렸는데 6.1에서 5까지 떨어지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허허. 갑자기 쑥 소프트 예. 랜딩을 하다가 갑자기 하드 랜딩으로 툭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과연 연준이 이것을 소프트 랜딩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이제 보이는 거죠. 연준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카드는 한 장 내지 두 장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과연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겠느냐. 어제 이제 연준 의사록에서도 경기 침체라는 단어들이 예. 나오면서 시장에 빠졌죠. 오늘은 이제 뭐 PPI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환호성을 지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 균형을 좀 잡으려면 우리가 이게 예상했던 대로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준이 이제 금리를 못 올리고 피봇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지만 한편으로서는 피봇을 나타낸다는 것은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 둔화의 적절성.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의 지금 이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의 CPI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CPI라든지 PPI 고용 지표 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느냐 이제 논쟁보다는 이제 연준이 과연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 사이에서 적절하게 이 방향타를 잘 지우고 흔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나타날 것 같아요. 거기에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증시 입장에서 본다라면 증시는 굉장히 지금 뭐 상승을 하려고 하는 부글부글 끓는 온도가 저는 강하다라고 봅니다. 부글부글 끓는 온도가 강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과연 지금 이제 증시가 오늘 이제 굉장히 우리로서는 의미 있는 네. 굉장히 좀 날이고 오늘 또 이진우 소장님께서 힘을 보탰기 때문에 오늘 아, 시장이 넥타이 이제 되는 컬러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못 오르면 이진우 소장님이 혼자 다 이제 뒤집어 쓰셔야 되는 겁니다. 떡밥 쓰는 거예요. 예, 예. 예. 넥타이 이제 힘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어찌됐든 뭐 이렇게 우리가 농담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강하죠. 저는 지금 제가 보는 시장과는 딱 한 가지입니다. 2차 전지가 강한 것, 물론 고점 대비해서 에코프로가 한 25%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2차 전지, 2차 전지 논외로 치고 2차 전지 아니어도 지금 시장에서 매매할 것들이 많고 시장이 강하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좀 오롯이 본다라면 강하지만 한편으로서는 지표가 또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강하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고 그다음에 시장이 이제 2,500에 안착이 되는 듯한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안착이 되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느낌 쪽에 가깝고 이 느낌은 좀 더 지속될 느낌이지만 펀드멘탈로 이걸 설명하기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펀드멘탈이 나타내는 지표들은 경기 하강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장이 상당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좀 어렵다라고 충분히 느낄 만한 게 이 심정과 데이터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빠지고 오늘 올랐고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디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느냐. 위에서 그냥 편안하게 보고 있으면 이게 좀 이렇게 저렇게 보이지만 내가 이제 매매를 하려고 들면 어느 한쪽으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소장님은 약간 그 뉴욕대 루비니 교수처럼 보수적으로 봐주시는 게 더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 또 정민은 그 불안하시구나. 또 인간 지표가 또 이렇게 뭐 위쪽으로 얘기하니까 불안하시구나. 약간 불안해서. 그저께 나온 웰스파고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이제 4대 투자은행이죠. 거기는 5월이 되기 전에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나오는 데이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표들만 보는 그 이코노미스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지표들이 지금 갑자기 뚝 떨어지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를 이코노미스트들은 나타내는 거고 그렇지 않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종목별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보는 눈들이 약간 이렇게 좀
그러니까 같이 앉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쪽을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그러니까 확인되고 어디에 있다고 더 집중을 하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이 좀 긴축을 조기 종료할 것이다라는 쪽에 그렇죠. 베팅을 하는지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쪽에 또 베팅을 할 건지 이게 그렇죠. 조금 다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결론은 모르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쪽에 우려감들이 이제 시장을 지배했다라면 오늘은 또 하루 만에 야, 그 무슨 소리야? 이 정도 된다라면 연준의 피벗이 당겨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또 우세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시장의 지배들이 나타나면서 변동성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네. 이 실물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하고 네. 또 이렇게 자산 시장의 흐름, 뭐 주식 시장으로 좁혀서 보면은 이게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물건들이 안 팔리고 뭐 여기저기 세일해야 되고 재고 쌓이고 뭐 갑자기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증시는 또 이렇게 강하고 하는 거. 미국도 인플레만 얘기했는데 살짝 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렇게 추이를 보던지 하면은 이제는 조금 고용 쪽도 좀 살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뭐 장은 나쁘지 않은데. 그 장이 나쁘지 않다는데 올인해서는 이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정적으로는 저는 좀 강세론자예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강세론자지만 데이터를 보면 전 또 약세론자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부딪히는 건데 약세론을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도 충분하죠. 하느니 금리를 안 올렸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금리를 올리면 한국 경제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 여부에 따라서 악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나마 또 며칠 안 됐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거는 이 매기가 여러 섹터로 확산된다는 느낌. 그러니까 쏠리지 않는가.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는 여기서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 보는 게 우리가 불과 3개월 동안에 2차 전지의 강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차 전지를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저는 이제 시장이 양분됐다고 보거든요. 2차 전지를 하시는 분들은 하시지만 2차 전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야, 2차 전지가 그렇게 좋은데 시장이 좋지 않겠어? 거기에 탁금이 50조까지 늘었죠. 시중장고도 거의 20조 가까이 늘은 상태고 이렇게 때문에 매기가 좀 좋아졌어요. 시장에서 체력도 좋았고 이제 더군다나 우리가 4월 달에 바라고 있는 그 배당금도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신규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연속성에 대한 것은 조금 약간 의미심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또 IMF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것들. 현재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 서부 지역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공시율이 26%라고 저도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보고 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결국 그 상업용 부동산의 공시율이 높다라는 것은 고용이 안 되고 기업들의 그 활동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지금 그게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태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일부 지역에 가면 상가들이 전부 다 통째로 비어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고 명동만 나가봐도 상가가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비어 있는 상황들 이런 것도 보게 된다라면 우려할 만한 감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은 현재 지금 쉽게 이게 지금 장작이라는 게 불이 한번 붙으면 물을 웬만큼 끼얹어가지고는 이게 안 꺼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내려드리고 싶은 결론은 장작은 지금 불에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현재로서는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애청자분들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것도 계속 눈여겨보는 것이 우리가 놓치는 인사이트들을 저는 많이 얻어요. 그렇죠. 채팅창에서. 현실은 위기인데 엄청난 위기인데 티 안 내고 달리는 것 같다. 병을 숨기고 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말씀도 상당히 이렇게 보면 좀 생각해 볼 분야가 있긴 있죠. 일단 지금 호가로 봤을 땐 양시장도 오늘 또 강하게 출발 예상되는데 저희 또 전화 연결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FR리서치 한용희 수석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반등이 성공했고 또 옵션만 길었던 어제 국내 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그럼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어제 야간부터 미국 선물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표 확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PPI가 이제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게 좀 시장의 분위기를 많이 이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딱 발생됐을 때 2020년 4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이제 하락을 한 건데 보통 PPI가 이제 CPI 선행 지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PPI가 좀 낮아졌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아졌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CPI가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긴다라는 것이고 어제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크게 상승한 만큼 지금 동시효과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지금 빨간불을 켜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뭐 예상 호가 지금 잠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딱 지금 분위기가 그동안 기술적으로 짚어졌던 코스피는 그 뭐랄까 갭 채우는 정도 작년 6월 달 그리고 코스닥도 기술적으로 짚어지던 이렇게 반등 목표 한 900에서 903 그 사이가 오늘 가능해 보이는데 자, 우리 한수정님 어제 뭐 기술주들 다 막 길길이 뛰는 와중에 상대적으로 조금 테슬라가 좀 상승폭이 적었던 거는 유감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고요. 네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이렇게 두루두루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 한수정님 눈여겨보시는 쪽이 어느 쪽인가요? 저는 계속 IRA 쪽을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큰 수혜는 이제 전기차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좀 특징적인 섹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태양광 섹터가 한 4.8%가 상승을 하면서 좀 큰 전반적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뭐 포스트 솔라라든지 인페이지 에너지, 뭐 선란, 선파워 이런 뭐 전반적인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가 거의 뭐 4%, 5%, 뭐 7%까지 상승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저는 태양광 관련주도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이죠. 하나솔루션은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정용 모듈 생산에서 1위 업자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용 생산에서는 퍼스트 솔라가 1위인데 각자 이제 특징적인 섹터가 나눠져 있죠. 산업용의 1위와 가정용의 1위인데 결국에는 퍼스트 솔라가 지금 주가가 계속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솔루션이 그동안 거래 정지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많이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태양광 섹터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난해 전 세계 사용 전력 가운데 이제 풍력이랑 태양광 비율이 이제 사상 최고치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12%라고 했는데 앞으로 보조금이 좀 더 지급이 많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신재생 에너지로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지켜보는 거는 뭐냐면은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계속적으로 수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명신산업이나 뭐 HL 만독, 뭐 현대모비스 이런 부품사들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늘 뭐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쏠림 현상이 조금씩 다른 쪽 섹터까지도 온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좋은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물가 지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안녕 낮아지면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뭐 줄어든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코스닥을 지수를 아예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 수급이 조금 몰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 이쪽을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9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0.6% 상승 예상됩니다. 2,577포인트 기록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9% 오늘 또 강세가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지수 90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6,9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예상되죠. SK하이닉스가 1.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3% 상승 예상됩니다. LG화학이 1% 상승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81만 1,000원이고요. 삼성 SDI 오늘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 예상되고요. 현대차 예상 체결가 19만 9,500원 오름세 예상되죠. 기압 보합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홀딩스가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0만 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7만 3,5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오늘장에서 1% 넘게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1만 7,000원. 셀트린 헬스케어 오늘 보합 예상되고
예상되고요. LNF 3%, 지금 호가에서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0만 8천 원, HLB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상 체결가 94,800원, 카카오게임즈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펄어비스 1%, 오름세 예상됩니다. 호가 47,000원, 오스템 임플란트 보합 예상되고요. 어제 또 엔터주들 흐름 좋았죠. JYP 엔터테인먼트 1%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제 개장까지 9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도 오늘 소장님 넥타이 컬러 효과가 좀 기대가 되네요. 뭐 호가 흐름 괜찮아 보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넥타이 잘 찍죠. 네. 넥타이 잘 찍는데 네. 그리고 이게 정강후약으로 안 가고 그냥 개장 초에 이렇게 지수 상승 폭을 갖다 좀 유지해줬으면 싶은가 하고 좋겠네요. 네. 수급 측면에서 좀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줬으면 어제 또 환율도 많이 좀 이렇게 밀리면서 그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어제는 또 기관이 좀 매수해주는 시장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요래저래 어쨌거나 대한민국 증시에서 어쩌다 보니까 2,600포인트라는 게 분수령으로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매물대 진입을 하는 거고요. 매물대? 네. 예, 이제 왜냐하면 거기 이제 2,600에서 그 작년 봄에 장기간 횡보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횡보했기 때문에 매물대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건데 정민 아나운서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후행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건 외국인들이고요. 지금 지수가 2,500을 넘으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포티에 지수 관련주들을 담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벤치마크가 벌어지게 되니까. 네네. 그렇게 된다면 기관들이 여기서 이제 후속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은 안전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기관들이 이제 눈치를 봤었던 거죠. 네. 2,500에 안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눈치를 봤고 삼성전자가 진정도 수준이라면 이제 기관도 행동에 나서야죠. 나서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친구 같이 가던 친구가 한두 걸음 앞서면 이게 뭐 그 정도까지는 벌어질 수 있지만 서너 걸음 앞서면 이제 못 따라잡는 거죠. 뛰어가야죠. 그게 바로 벤치마크 대비 기관들이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기관들이 이렇게 움직여주게 된다라면 시장은 나름대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요소 이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최근에 보면 이제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그래도 조금 완화되는 것 네. 같은 게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어제는 보니까 엔터 또 뭐 조선주 네. 이런 쪽까지도 지금 온기가 좀 커지는 것 같은데 특히 제약바이오 쪽 얘기는 뭐 지금 이벤트가 하나 있잖아요. 미국 암 연구학회. 예. 이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재료들이 이제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쏠림 현상들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이게 집중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2차전지에 집중했었다라면 뭐 가지고 계시던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근데 이제 그쪽에서 변동성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저는 엔터와 제약바이오라고 네.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증권가에서 가장 먼저 포스트 2차 전지로 주목했던 업종이고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증권가에서 하도 이제 다음에는 네. 제약바이오다라고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암마켓에 대한 어떤 트리거 이게 과연 이제 이게 증시 어떤 호재냐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AACR이 암 연구학회인 거죠. 예. 뭐 이런 미국 부분들에 암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좀 갖는 거고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대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갖는 거죠. 또 한 가지 두 가지 또 재료가 강력한 재료가 숨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에 있어서 네. 셀트리온의 이제 합병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제 전면으로 나서서 다양한 M&A를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스쳐 지나갔었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SK그룹에 있어서의 바이오의 집중. 지금 네. SK그룹 같은 경우 지금 바이오 상장된 게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와 더불어서 비상장돼 있는 사업부들을 다 모아서 TF를 만들었습니다. 그 TF의 수장은 최태원 회장의 장녀입니다. 따라서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 이건 이제 뉴스에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나 바이오팜의 주가가 견조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SK그룹 내에서도 이제는 포스트 먹거리로서의 그것을 장녀께서 맡아서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음에 이제 후계까지도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읽어내신다라면 시장에 있어서 제약바이오가 이제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는 거죠. 엔터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이브하고 그 카카오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올해 수많은 가수들이 나오고 수많은 가수들이 콘서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 따른 수익이 기대감이 된다라는 게 있어 2월 달에 주가가 한번 올랐었던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영권 문제로 이게 수면 아래로 넘었는데
결국 이제 이게 실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콘서트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 안 열린다 하더라도 글로벌 콘서트를 하고 여기서 수익이 나타난다라고 본다라면 그나마 우리가 지금 그 실적이 목말라 하는 이 증시에서 나름대로 견조한 실적들을 올 한 해 내내 뿜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저희가 방송에 엔터주 얘기했을 때 제가 소장님한테 BTS 지민 아니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러셨죠. 그때 여쭤볼 게 잘 아니라 포트에 알거든요. 담았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잘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장님 모르신다라고 하는 게 기대는 기였었죠. 소장님 이제 아신다라고 아니, 한다라면 아신다고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소장님하고 같은 같은 죄송합니다. 과면서 왜 이러세요? 그런데 지금 아까 차 소장님께서 그거 말씀하셨어요. 고객 예탁금하고 이제 네. 신용 잔고도 이렇게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번에 이 최근의 장을 경험하면서 확실하게 저 시장의 속설을 갖다가 또 체험합니다. 수급에 장사 없고 그렇죠. 또 수급이 깡패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소장님과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고객 예탁금을 보면 네. 고객 예탁금이 정확히 차트가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예. 46조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왔거든요. 그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고객 예탁금이 확연히 바닥을 찍었고 그다음부터는 우상향으로 바뀐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5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50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내려가는 50조하고 올라가는 50조는 느낌이 다른 거죠. 네. 더군다나 쌍바닥을 확인했고 그게 장기간 이루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이 정도라면 조금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졌다. 최근에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소위 이제 인간 지표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네.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지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카페를 들어간다든지 돌아다니다 보면 주식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그런 얘기가 잘 안 주식 들리다가 얘기하는 분들이 없었지만 뭐 2차전지 얘기를 하던 무슨 얘기를 하던 뭔가 투자를 해볼까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2020년과 2021년 분위기가 다시 느껴진다는 느낌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일단 관심을 갖는다라고 보면 그게 고객 예탁금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주시장이 또 나름대로 꼭 2차전지 아니래도 다른 쪽의 활성화에 어떤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시작 단계인지 아니면 건물인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주식 얘기가 들린다가 뭘 시동을 거는 건지 네. 아니면 건물인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지금 신용잔고 쪽은 어떠세요? 신용잔고가 지금 현재 이제 원래 신용잔고의 형태와 지금의 신용잔고 형태는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눌 수가 있죠. 예. 평상시에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건 코스피 중심으로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리스크를 안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의 신용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게 이제 여태껏 그 행태였었는데 네. 최근에 신용잔고 늘어나는 것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훨씬 더 빠릅니다. 훨씬 더 많고요. 네. 절대량도 많고요. 속도도 빠르죠.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 이례적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상당히 귀치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현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지금 현재 급등하는 테마주 종목들이 코스닥에 많다라면 그런 쪽에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게 아니겠는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게 신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굉장히 좁습니다. 내 재산을 2배씩 불려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떨어질 때는 내 재산이 2배씩 떨어지는 거죠. 이럴 때 과연 버팀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거는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하기보다는 이 현상이 어떻게 이끌어질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 신용잔고 늘어난다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또 대형주들 움직임이 이제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를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분석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거기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실적들이 이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성적표가 나올 텐데 지금 현재 뭐 반도체는 이미 잠정 실적이 나왔었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들의 실적들이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얘기하는 엔터 쪽도 실적이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뭐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이제 딱 그 실적을 얘기를 듣고 주가를 보면 주가가 좀 잘 안 움직이죠.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안 하시는데 최근에 자동차도 주가가 이제 뒤늦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실적 믿고 과감한 배팅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도 어느덧 66층이네요. 그렇습니다. 69층이 많이 이제 기다리고 여기서 계신데. 이제 7만 원 뚫어지게 되고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삼성전자. 좀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오늘 뭐 호가 흐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글쎄 장중에 또 어떤 변동성을 나타내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4월 14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CPI 발표에 이어서 PPI까지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 연준의 긴축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호가에서도 양시장이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국내 증시 최근에 계속해서 또 섹터 쪽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출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7% 올라갑니다. 와, 2,580선까지도 회복이 됐네요. 2,580포인트. 코스닥도 1% 올라갑니다. 903포인트.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4% 올라갑니다. 66,5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0.6% 상승하죠. 60만 3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4% 올라갑니다. 9만 원이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올라갑니다. 82만 4천 원. LG화학이 조금 떨어집니다. 79만 9천 원이고요. 오늘 2차 전지 셀 쪽으로는 조금씩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 지금 보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올라갑니다. 5만 5,700원. 현대차 0.3% 상승 중이고요. 기아도 0.2% 올라갑니다. 이 가운데 포스코홀딩스가 3% 상승으로 40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 올라갑니다. 사흘 만에 다시 반등을 보여줍니다. 27만 5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3%, 4%까지 올라가네요. 63만 2천 원. 셀트론 헬스케어는 좀 떨어집니다. 7만 6,900원이고요. LNF가 2.8% 올라갑니다. 30만 6,500원. HLB 0.4% 올라가고요. 셀트리온작도 소폭 상승 중입니다. 9만 5,100원. 카카오게임즈도 0.4% 올라가고요. 펄어비스가 1% 올라가면서 4만 7,050원이죠. JYP 엔터테인먼트는 좋습니다. 3.4% 강세 8만 3,400원. 오스템 임플란트 강보합권으로 18만 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27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137억 원, 기관은 21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외국인 지금 전기전자에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섹터에서도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그 밖에 외국인 또 의약품 섹터에서도 소폭입니다만 매수 우위, 운수장비 쪽도 외국인은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철강 금속 섹터가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포스코 DX 어제 이미 14% 급등을 했고요. 오늘 4% 강세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틀 연속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포스코 홀딩스도 상승을 나타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 또 철강 금속 섹터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697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 668억 원, 기관 56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오늘 달론 환율 지금 현재 제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제가 잠시 후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혹시 환율 상황이 어떤가요? 환율 예. 지금은 1,302원 근방인데요. 예. 전일 대비 한 8원 남짓 밀리고 있습니다만 어제 대단했죠. 오늘 좀 환율이 많이 떨어지긴 예, 하네요. 어제 사실은 당국에서 작정하고 네. 환율 상승세를 갖다가 막 눌러버렸습니다. 예. 일단 뭐 재료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해외 투자를 위해서든지 뭘 해서 달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규모가 만만치 않을 건데 그걸 갖다 시장에서 달러 사지 말고 그러면 환율 오를 거니까 한국은행하고 그냥 스왑으로 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원화 맡기고 한국은행에서 달러 빌려가서 나중에 갖고 가는 그 스왑으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도 한번 환율 급등기에 한번 이렇게 눌러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거 발표가 있었고 또 뭐 딜러들은 또 다들 그렇게 얘기하네요. 또 점심시간에 모처럼 도시락 폭탄 안 맞았다고. 거래량 조금 얇고 다들 좀 식사 좀 하고 있는 중에 약간 개입성 물량이 들어오면서 훅 밀렸는데 예. 이게 이제 뭐 통한 거죠. 왜냐하면은 달러 자체도
글로벌 달러 시세 자체도 지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100 정도니까. 예, 네. 지금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했는데. 환율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늘어났을 때 미국 그 연준에서도 이례적으로 미국 재무부에서 이례적으로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환율이 강했었던 이유,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에 해외 투자가 많았었다라고. 네, 그랬죠. 국민연금을 콕 찍어서 이제 콕 얘기해서 찍었었죠. 했었던 부분들이 있죠. 지금 이제 정부가 나선 것은 좀 저는 적절하다라고 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달러가 약세잖아요. 네. 달러가 약세인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 문제 이거에 따라서 미국의 강경 공화당파들에 따른 부채 한도 협상의 불발 이거에 따른 재정 절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금값이 오르고 달러가 약세거든요. 그럼 우리는 워낙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요소 이걸 좀 찍어 누르기 위해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쓰리 쿠션의 어떤 그런 하나 방식이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정치 지형 때문에 달러가 약세거든요. 이런 것까지 투자자들께서는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2차 전지 얘기 뭐 사실 지긋지긋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오늘 다시 힘을 내주니까 이게 뭐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말씀하신 포스코 그룹주. 네. 포스코 그룹주는 오늘 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일괄 체계에 따른 이제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 포스코는 이제 그룹 내에서 소재서부터 그 수입, 가공 이런 것까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좀 방향을 잡아주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뭐 오늘 포스코 퓨처에 예, 전부 다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합니다. 그것들이 하나의 축이고요. 두 번째는 금양이 오늘 갭 상승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라톤을 할 때 페이스메이커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늘 좀 페이스메이커 느낌이 좀 듭니다. 윗꼬리를 달긴 하는데 이게 결국 이제 후속 매수세가 들어와 주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제 2차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요 며칠 3일 동안은 매수자 우위보다는 매도자 우위였습니다. 고점에서부터 파셨던 분들이 오히려 매수자보다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밀렸죠. 근데 이제 매수자분들이 저는 여기서 취약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매수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2차전지는 그렇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롤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롤링 하시는 분들이 빠지면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났죠. 근데 요 3일 동안 그분들은 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오늘 땡기지 못하면 그분들은 물려 나가는 거죠. 그러면 매수 자금이 일정 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매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난 영원히 안 팔 거야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에코프로 대비 고점에서 25%가 밀렸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내가 차익을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슬슬 이탈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는 매수자 우위에서 매도자 우위로 좀 바뀐 시장이다. 요 3일 내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읽혀지는 상황이고 오늘 과연 여기서 지금 현재 아침엔 좀 강하지만 벌써 이제 뭐 여기서 음봉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치면 오후 들어서는 이 낙폭은 커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말아 올리려면 거래량이 늘어야죠. 거래량이 늘어야 최근에 3일 동안의 매도자들 것들을 받아내고 땡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도 역시 수급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말씀 좀 보태자면은 기술적인 접근이긴 합니다만 참 절묘한 게 말이죠. 이 뭐 천몇백 개씩의 종목들의 주가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지수를 만드는데도 이 지수가 너무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그 룰을 지키면서 가는 게 참 신기합니다. 예를 들면 코스닥이 2021년 8월 6일 날이 그때 고점이었거든요. 네. 그게 1062포인트였는데 이게 이제 22년 10월 13일 날 2022년 10월 13일은 우리가 두고 기억해야 되는 게 그날 우리 한국에서는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 마감했지만 그날 밤에 미국에서 급락 출발했다가 완전 말아 올린 완전 이 코로나 이후에 약세장을 갖다가 종지부를 찍었던 날이잖아요. 그 10월 13일인데 그 10월 13일 날 저점이 650포인트 1062에서 650포인트까지 밀렸던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반등 차원에서의 이른바 맥시로 따지면은 딱 지금 903, 904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좀 주춤주춤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예를 들어서 910도 열어버린다 하면은 이제는 조금 그동안의 기술적 반등 차원의 시각을 갖다가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고 여기서 못 뚫고 간다면은 역시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베어마켓 랠리였느냐 하는 의심도 아직까지 살아있고 절묘합니다. 이런 거 보면.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의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투심이 이제 반영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투심이 저는 그 반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펀드멘탈에 대한 부분들,
경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전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도 지금 JYP 엔터가 다시 지금 5.6% 올라가고요. 네네. SM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현재 지금 엔터주도 굉장히 엔터주. 강합니다. 엔터주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SK바이오사이언스나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시장이 강하고 의료 기기들 지금 현재 거침없죠. 삼천당제약이라든지 휴비츠, 세우메디카 전부 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눈을 좀 돌려보시면 충분히 매매 가능한 그런 영역들은 충분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은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또 지금 시세를 좀 내고 있습니다. 결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호텔 신라 하나투어, GKL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도 가고 최근에 증권주들이 좀 강하죠. 증권주들 같은 경우 뭐 대형 증권사들은 PF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좀 조금 온라인 증권사라든지 키움증권이라든지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신용 잔고가 늘어나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쪽들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차전지를 안 한다라면 그냥 2차전지는 뭐 그냥 2차전지만의 리그니까 다른 쪽들을 그러니까 너무 2차전지 사야 되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2차전지는 놔두시고요. 다른 쪽들을 보게 된다라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주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대장주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오늘도 여전히 지금 빨간불을 켜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치면 역시 지금 시장에 있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상승하는 종목을 뒤따라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얘기했던 뭐 반도체, 뭐 또 아니면 반도체 장비, 자동차 부품 이런 쪽 지금 다시 좀 약간 좀 아직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 봐도 괜찮은 건지 그런 거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 반도체 장비와 그다음에 완성차는 전 좋다라고 봅니다. 완성차 현대기아요? 예, 현대기아. 그러니까 부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게 차량 판매 대수가 절대적인 건 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실적 발표될 때까지는 시세 흐름들이 나타날 걸로 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음봉이 나타나지만 좀 적극적인 매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도 제가 뭐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돼서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보면 결국 펀드멘탈을 믿고 투자하는 방식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는 소재는 좀 모르겠습니다. 부품 같은 경우는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믿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미래는 잘 모르죠. 믿고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보고서 이제 따라 들어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정민 아나운서께서 굉장히 좀 정확한 냉정한 지적이다라고 보여지죠. 따라 들어가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죠. 하지만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똑같은 불안감입니다. 따라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이것이 좋다라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렇다면 저는 베팅을 한다라면 좋다라는 게 안 움직였을 때 베팅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매수해서 그렇죠.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된 그게 이제 결국은 다 돌고 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 3주 전부터 일부 증권가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얘기 많이 주가가 안 나왔어요. 움직였죠. 예. 그렇지만 그게 반영되는 시간이 3주가 걸렸습니다. 2주가 걸린 거죠. 이번 한 주 올랐으니까. 그걸 또 확인되는 게 수출 데이터에서 지금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로 자동차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석유화학들이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결국 경제 지표라는 게 결국 주가로 저는 자리매김한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전혀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11일 날 중국의 통계청에서 발표된 중국의 CPI가 0.7%였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더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 기대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간 높아심에 들여보는 질문인데 조금만 주가만 한 몇 배 뛰어버리면은 또 갑자기 막 유상증자 하겠다거나 뭐 회사 또 쪼개겠다고 나설까봐 걱정입니다. 요새 뭐 그쪽은 또 특별한 뭐 들리는 얘기 없나요? 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챗GPT 관련해서 셀바스 AI가 이제 유상증자의 포문을 한번 열었죠. 그랬다가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네. 어쨌든 본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뭐 일부 기업에 대해서 뭐 설은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갑자기 발표되는 거라 기업 내부에서 갑자기 발표되는 거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당혹스럽긴 하죠. 이게 미리 나온다라면 내부자 정보이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갑자기 이제 발표가 되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불안감은 항상 있는 거죠.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상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웹툰 관련주 여쭤볼게요. 예.
DNC 미디어가 오늘 올라가고요. 또 미스터 블루도 7% 올라가고 키다리 스튜디오, 핑거 스토리, 대원 미디어, MBT. 근데 이게 오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최근에 좀 꿈틀대고 어제도 좀 시세를 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리오프닝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모멘텀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새로운 어떤 뭐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조용한 네.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됐다라고 보고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현재 지금 웹툰 관련해서 우리 이제 미래 먹거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다양한 파생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2000년대 이외에도 나름대로의 종목들을 계속해서 업종과 종목들을 찾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쪽들의 매매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뭐 웹툰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올해 가장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조금 유지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백세미나 설계사님 설명드리기 위해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이달 알뜰폰을 찾는 소비자가 평소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 일부가 7에서 12개월간 통신요금을 0원으로 책정한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통신 3사도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다 저렴한 통신비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통신요금제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2일이죠. 이제 금융위가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정식적으로 승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이제 은행들의 알뜰폰 사업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 서비스가 정식 승인되었는데요. 리브엠은 국민은행이 2019년 12월에 출시한 알뜰폰 서비스입니다. 저렴한 요금과 적금 우대금리 제공 등에 힘입어 출시 4년 만에 가입자 41만 명을 달성하는 리브엠은 알뜰폰 시장 내 점유율을 5% 넘게 끌어올렸는데요. 지난해 10월에는 제휴통신망을 LG U+, KT에 이어 SKT로 확대해 이동통신 3사 통신망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가 리브엠을 정식 승인하면서 국민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가 알뜰폰 자회사 토스모바일로 지난 1월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으며 신한은행은 KT 알뜰폰 사업자와 하나은행의 경우 고고팩토리와 각각 제휴를 맺고 알뜰폰 제휴 요금을 내놓았습니다. 네. 아니 기본적으로 이 휴대폰 이 통신비가 4, 5만 원은 넘게 나오는데 빵원이라면 이거 진짜 솔깃해집니다. 어떤 상품이 있나요? 네, 무료 혜택이 가장 긴 이지 모바일의 경우 1년간 매달 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지 10GB 플러스 원 요금제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통화 100분과 문자 100건에 기본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 상품인데요. 이 혜택은 선착순에 관계없이 이달 안에 해당 요금제를 가입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LL 모바일 음성 100분 15GB 플러스 LTE 요금제도 7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 가능한데요. 8개월 차부터는 월 27,500원을 납부해야 하고 무약정이며 선착순 2,000명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빙의 모빙 데이터 15GB 플러스 요금제는 월 요금 32,300원에 데이터 15GB를 제공하는 요금제인데요. 7개월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입니다.
네, 이동통신 3사도 5G 중간요금제 잇따라 출시하면서 고객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텔레콤에 이어 지난 12일 LG유플러스도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중간요금제란 30GB에서 100GB까지 데이터를 구간별로 세분화한 요금제인데요. LG유플러스가 출시한 새로운 5G 요금제는 월 기본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50GB는 63,000원, 80GB는 66,000원, 95GB는 68,000원, 125GB는 7만 원으로 차등화한 상품입니다. 중간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월별로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30GB는 넘지만 150GB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상당수 5G 이용자들은 앞으로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두 통신사에서는 5G 시니어 요금제도 개편했습니다. 차이점은 만 70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한 B형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요.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보다 데이터를 1GB 더 주면서 요금은 월 1,000원 더 저렴하게 설정했습니다. 만 80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한 C형 또한 SK텔레콤 시니어 C형 요금제가 LG유플러스보다 데이터는 2GB 적고 3,00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중간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과 요금 설계가 다르지만 1GB당 요금 수준은 큰 차이가 없는 편인데요. KT도 이르면 이달 안에 중간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고객을 잡기 위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신 서비스를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뭐 좋긴 합니다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또 출혈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어떤 공격적인 프로모션 펼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대규모 프로모션으로 소비자들은 통신 서비스를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알뜰폰 사업자는 최소 반년간 영업이익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스스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향후 도매대가 계약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도매대가란 SK텔레콤 등 기간통신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위한 망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요금을 이야기합니다. 이동통신사와 도매대가 계약을 맺을 때 망 이용 건수가 많아질수록 금액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 가입자 수를 많이 확보해 향후 계약에 더 저렴한 대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금통위 이후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는 신호가 잡히고 있는데요. 네, 대세적 상승세로 가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값 움직임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전반 살펴보죠. 도시와 경제 송성인 대표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집값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 뭐 끝났고 이제 인하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가 지금 저 워싱턴에 가 계시죠. 저 이창용 하는 총재 기자들하고 하면서 뭐 미리 경기가 나빠질 거고 뭐 금리 인하할 거고 이렇게 배팅하는 자기 책임이다 하면서 조금 좀 시장에 좀 과한 기대에 대한 좀 워닝은 바라십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뭐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하는 뭐 금리 동결이라는 게 사실 금리 인상되고 나서 주택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동결됐다라는 거는 뭐 그 동결 자체가 추가적으로 인상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걸음을 계속 앞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딱 서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시장 안에서는 참 투자 시장이라는 게 재밌는 게 한편에서 은행이 파산을 하면 뭐 투자자들은 환호를 하고 뭐 감산을 하면 오히려 투자자들은 또 환호를 하고 참 재밌게 받아들이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뭐 금리라든지 경기의 상황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게 금리였는데 금리가 3.5% 동결되고 이 동결 자체가 2021년 8월 이후부터 계속 올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간으로 얘기하면 한 3개월 정도 동결이 됐다라는 것이 매수 심리를
좀 올렸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금리가 속도가 좀 덜한 이후부터는 거래량도 뭐 1,000건이 회복되고 2,000건 또 최근 들어서는 2월이 거래량 자체가 한 2,460건 정도 됐었거든요. 이것도 넘어선 수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기대감을 좀 갖는 것 같아요. 현재 뭐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이런 그 발언도 했습니다.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는 의견을 줬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 집살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발언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의미를 좀 갖는 것 같고 또 최근 들어서 이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의견 같은 경우도 3.5%라는 것을 동결했다를 만장일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올려도 한 0.25 정도 수준 아니겠냐, 4%까지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대기했던 사람들 또 최근 주택가격이 조정받았던 그 상황에서는 뭐 매수세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뭐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거래량 자체도 뭐 2월부터 좀 늘어난 상황이고 갭 투자도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네, 갭 투자도 늘어났고요. 뭐 기존 대비했을 때는 적은 거는 여전해요. 예. 그래도 어떤 반등이라는 그 추이가 사실 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얼어붙었던 그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갭 투자 보면은 추이 보면 2022년 11월에는 100건 밑이었다가 115건, 뭐 2월 들어서는 204건까지도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파트 중심으로 일어났고요. 아파트 중에서도 뭐 송파나 강동 같은 경우는 가격이 작년에 거의 추락세에 가까웠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수요자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 안에서 주택가격이 좀 조정받은 매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매가가 또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뭐 최근 줄어든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 전세값하고 매매가격하고 좀 붙은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아지니까 갭 투자가 조금 늘어나는 지역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전세가율이 높아졌다라기보다도 예. 전세가 대비했을 때 매매가가 빨리 하락해서. 떨어졌고 예. 그다음에 이 떨어진 상황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뭐 주택을 보는 분들 계속 떨어지길 바라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뭐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매수 심리가 있었던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이 정도 선까지 떨어지면은 집을 사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매수에 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하우스 푸어라고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산 경우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금리가 인상될 때는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시기가 좀 시기가 종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영끌족들한테 되게 반가운 소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이제 이자 감당 못하면서 경매 물량도 굉장히 늘어났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영끌족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신호를 익히는 것 같고 또 집값이 이제 바닥을 지나서 올라간다라는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좀 복잡하신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머리가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이 영끌 수요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대출 비율을 키우면 금리도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소득 여건이 부족하시면 뭐 최근 들어서 시장 금리가 3%다, 4%다, 또 기준 금리는 3.75 정도가 뭐 맥시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결국은 이런 그 수요 자체가 뭐 굉장히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요인들이 이런 거거든요. 집을 사고 나서 집값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안 올라가거나 횡보만 돼도 이자를 감당하고 나면은 실질 주택 가격은 떨어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매에 대한 그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 보면은 전월 대비했을 때 48.3%가 올라간 상황이고요. 낙찰가율도 보시면은 75.1%로 낙찰되는 율도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낙찰 가율도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시장 안에서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까 갭 투자 비율도 올라가긴 했지만 그 갭 투자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집을 사야 되는 거지. 그게 뭐 지금 좀 심리가 반등을 했다. 그다음에 갭 투자 비율이 올라섰다, 금리가 동결됐다라고 해가지고 소위 뭐 불나방처럼 잘못 뛰어들어갔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경매 건수에 본인의 그 물건도 경매 시장에 뛰어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참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할 것 없이 그래요. 주식 어떤 잘 가고 있는 주식 들고 계신 분이나 막 치솟고 있는 가격 뛰고 있는 아파트 들고 계신 분하고 내가 살 집을 사야 되는데 나도 주식 사서 돈 좀 벌어야 되는데 하는 분들의 시각은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매수자 입장에서 나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살 집이 있어야 된다 싶은 사람들은 싶을 거예요. 얼마 빠졌다고.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하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 또 주택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얼마나 고생해서 고민 끝에 이렇게 했는데 사자마자 이렇게 빠지냐 싶으실 거고 지금 이 매수 매도 간의 이 심리나 여러 가지 어떤 향후 전망에 대한 갭이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최근 들어서 프롭테크 업체에서 내놓은 자료들 봐도 결국 집값이 좀 더 빠져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을 갖는 것이 설문에서 1위가 나왔어요. 그 프롭테크 자체가 부동산 관련된 프롭테크거든요. 결국 그래도 집을 좀 사야 되겠다 아니면 전월세를 보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 거기서도 가장 큰 게 집값이 좀 아직도 안 빠졌다. 그리고 집이 안 빠진 이유를 보면은 아직 가격이 더 내려가 줘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예전만 해도 금리 인상 때문에 집을 못 사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아직까지 집값이 좀 떨어져 줘야 되고 하락한다는 의견이 많고 또 그 의견 자체 뭐 경기 침체라든지 또는 최근 미분양률이 쌓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국회를 바라보시는 이준우 소장님께서는 뭐 이렇게 보시겠지만 1인 시위하라는 거.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시장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바닥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시점 자체를 설문하시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 자체도 약간 반등한 시기가 한 2025년 정도는 돼줘야지 반등할 거라는 그런 설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서로 생각들이 다르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청약 시장 좀 여쭤볼게요. 그 부동산 시장에 이제 좀 온기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약 시장도 좀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 실거주 요건 자체는 뭐 해결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정부의 규제 자체가 좀 완화 기조다 보니까 확실히 청약 시장에서도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신호를 강하게 받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장은 해석 자체를 굉장히 희망회로를 많이 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쟁률들이 시장에서 수치로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뭐 전매 제한에 대한 그 기간을 단축했다라는 거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샀다가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뭐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던질 수라도 있는데 부동산은 이거 완전히 돈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10년이었던 거를 5년. 뭐 3년, 뭐 5년 지역별로 아예 없는 곳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줄었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들은 입주 시기 때 그 전세금을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게 강남, 서초, 송파 빼고 그다음 용산까지 뺀 지역은 다 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그리고 가점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보면 지금 54.6대 1이잖아요. 전국 6대 1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근데 뭐 약간 그래프를 파란색, 빨간색으로 해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전남이나 전북, 뭐 제주 이런 곳 같은 경우는 1대1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단 말이에요. 저런데 미달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훈풍은 돌긴 하는데 약간 따뜻한 바람이 부는 곳들도 있고 찬바람이 매섭게 치는 곳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자료 화면을 보더라도 여전히 여기 이 시장도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에서는 지금 죄다 미달이란 얘기네요. 네, 아마 주식 차트로 했으면 빨간 거 몇 개 안 되고 거의 다 파란 걸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은 몇 개 안 되는데 그렇죠. 그쪽으로 몰리고. 근데 서울에서도 미달 나오는 데가 있다면서요? 네, 많이 있죠, 지금. 서울에서도. 예, 이게 그 강북의 칸타빌 예전에 원희룡 장관이 너무 내 돈이면 안 주고 사겠다라는 그 지역인데 여기가 최대 아니, 실제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35%까지 할인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9차례 지금 무선이 청약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12%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35% 정도 할인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수요가 없는 지역에 고가 매입했다라는 논란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전용 59제곱미터가 8억에서 9억 2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최고가가 한 11억 5천 가까이도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3억 5천 정도 낮춰가지고 파는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임하지 않고 매입을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지역들하고 마찬가지로 분양가가 높다라는 곳들은 여전히 서울 안에서도 구매력이 그래도 타 지역보다 소득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들이 풍부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혈세로 이렇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정도로 안 산다라고 할 정도니까 이런 곳에 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관님 시원하게 말씀하셨네요. 아니 제가 요즘 뭐 테슬라가 자기네 차 가격 낮출 때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대여섯 번 되는데. 그동안 얼마나 남겨 먹었으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 아파트 한 채당 3억씩 깎아줘도 남으니까 파는 거 아니겠어요? 남거나 또이또이 정도 또이또이. 되겠죠. 네, 그 정도 되겠죠. 또이또이가 그쪽 전문 용어구나. 똔똔. 네, 똔똔. 네. 똔똔. 저기 이진우 소장님하고 테슬라하고 딱 붙여놓으면은 나중에 발언 좋겠네요. 똔똔. 네, 지금 그래 여전히 저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그 감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손을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자체가 네,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거 시세대로 하면은 집값이 올라간 상태에서 집은 이거 원가는 이만큼 주고 샀었을 거 아니에요. 팔고도 얘기한 것처럼 똔똔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시세가 아니라 원가 중심으로 해서 하면은 매입을 해줄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손해를 좀 덜 보고 그다음에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뭐 아까 30% 정도면 30% 물량을 공공에서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0% 정도를 더 지금 힘든 사람들이나 뭐 청년이나 서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빌라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빌라왕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이제 반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뭐 사실 피해자분들은 여전히 좀 고통을 받는 시기이고 근데 빌라가 또 이제 된소리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사실 집값이 급등할 때 이제 아파트 대신 이제 빌라를 선택지로 갖고 계셨던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임대 시장에서도 좀 많이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아까 분양 우리가 지도를 봤듯이 청약 시장이 서울 쪽으로만 쏠림이 있듯이 상품 자체도 이게 빌라왕 사건 이후로 아파트 쪽으로 쏠림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전하다라고 평가되는 아파트 쪽으로 쏠려서 이 지역 안에서는 아파트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2월 달에 전월세 거래해가지고 주택의 거래량 보면 한 7만 7천 건 정도가 되는데 여기 아파트 거래량은 6만 3천 건이에요. 전체 한 82% 정도 차지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했을 때 빌라는 역대 최저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빌라 거래량이 지금 7천 건 정도 되는데 전체 거래량 10%도 안 되는 9%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이 이유를 살펴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 자체가 뭐 안정성이 좀 불확실하다. 그다음 임차인들 들어왔을 때는 이거 전세로 들어갔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 돈 다 날라가고 심지어 내가 이사 갈 타이밍 됐을 때 돈도 못 돌려받는 그런 위험 리스크를 해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여러 이슈들이 있는 것에 뭐 우두커니 딱 서 있는 게 임대차 시장 안에서는 빌라왕 사건,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도들도 계속 변화를 하려고 하고 감정평가사에 대한 그 신뢰도 문제들도 완전 뭐 나락으로 가고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 시장하고 아파트 시장이 어느 정도 뭐 안정적으로 서로 보완해주는 대체제 역할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파트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빌라가 임대차 시장에서 소위 그 외면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막에 잠시 나왔습니다만 지금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 이게 지금 빌라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빌라를 보증을 하고 들어가는 게 왜냐하면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보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임대차 시장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감정가율이 높고 빌라 시세이 너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좀 조정을 하고 있어요. 전세 보증에 대한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한도하고 전세가율하고 주택가격의 기준을 바꿔놨는데 이게 가장 큰 핵심 자체는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축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가격의 기준 자체, 그다음에
이런 그 아파트는 부동산원 시세로 하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을 150에서 140으로 축소를 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은 종전에 뭐 공시가격이 1억이었던 빌라에다가 전세 보증 한도가 1억 5천이면은 공시가격을 150에서 전세가격 100% 했을 때는 한도가 1억 5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도가 1억 2,600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보다 떨어지게 된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한도가 줄어든 만큼 시장에서 확보될 수 있는 물량들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보증보험에 안 들어가면은 이제는 임차인들이 들어가질 않거든요. 네네. 근데 들어가지 않는 주택들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임대시장, 특히나 빌라 시장의 임차 수요는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